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2025년도 기초연금액이 전년 대비해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예를 들어서 소득이 없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이 정말로 노후생활비 조달에 아주 요긴하게 쓰일 수가 있는데요. 2025년도에는 기초연금액을 받더라도 삭감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삭감당하지 않는 비법 13가지를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고요. 이것을 자기에 맞춰서 삭감당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요, 기초연금액이 단독 가구는 매월 33만 4,810원이었고요. 부부 가구는 곱하기 2배 하지만 20% 부부 감액하기 때문에 감액후 53만 5,68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던 것이 2025년도에는 기초연금액이요. 단독 가구는 34만 3,510원으로 8,700원 올랐고요. 부부는 감액을 하더라도 55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전년 대비 14,000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2.6% 인상됐죠. 그리고 2026년도에는 로드맵에 따라서 기초연금은 하위 70% 중에서 중위소득 이하 50%인 사람한테는 40만 원을 지급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027년도부터는 2년 뒤가 되겠습니다. 하위 70% 전체 대상자에 대해서 기초연금액은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5년도 소득 인정액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 가구는 228만 원 이하고요. 전년 대비해서 15만 원 올랐습니다. 부부 가구는 364만 8천 원이라서 전년 대비해서 무려 24만 원이 올랐죠. 그러니까 삭감당하지 않으려면 단독 가구는 228만 원 이하로 관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부 가구는 364만 8천 원 이하로 관리하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은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삭감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연계해서 삭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소득 역전 감액하고요. 그 다음에 부부 감액을 하게 되는데요. 삭감액은 최대 50%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독 가구는 17만 원 이상 삭감을 당하게 되는데 1년에 205만 원 이상이 됩니다. 36년 동안 100세까지 받는다면 7,398만 원, 굉장히 많은 금액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부부 가구는 27만 원 이상을 삭감당하게 됩니다. 1년에 329만 원 정도 삭감당하고요. 36년 동안에 1억 원 이상, 1억 2천만 원 가까이 삭감을 당하는데 이것이 현재 가치입니다. 미래 가치로 본다면 물가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또 오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기초연금액은 물가보다 더 올랐습니다. 2024년도 2.3%인데 기초연금액은 2.6%니까요. 더 올랐다면은 당연히 단독 가구 같은 경우는 36년 동안에 거의 뭐 2억, 3억 정도 손해 볼 것이고요. 삭감으로 부부 가구는 정말로 5억 원 이상도 삭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손해 볼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삭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삭감당하지 않는 방법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또 삭감당하지 않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앞으로 기초연금액이 40만 원 더 이상 더 올라가겠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랬을 때 엄청난 삭감 금액을 예상하기 때문에 삭감당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자, 그렇다면요. 소득 평가의 기준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근로소득은 112만 원을 빼줍니다. 매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30%또 감해줍니다. 0.7만 곱해주죠. 70%. 그리고 기타 소득은 100% 잡아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근로소득이라고 해서 다 잡아주는 건 아니고요. 일용 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 근로소득은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니까 그 금액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소, 삭감 대상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이라든가 재산소득, 공적 이전 소득, 무료 임차 소득 등은 100%또 잡아주니까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삭감 방지 대책 첫 번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소득 평가액에 따라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타 소득은 100% 잡아주니까 근로소득을 발생시키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근로소득은 매월 112만 원 공제도 해주지만 그 다음에 그 금액에 대해서 100%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70%만 인정하기 때문에 아주 유리합니다. 똑같은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받는다면 100% 인정하니까 엄청난 손해가 아닐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사업장에 취직을 했다 그러면요. 사업소득으로 준다고 한다면 근로소득으로 좀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식당 일 등을 하는 경우에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요청한다면 굉장히 일거양득이 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물론
그 사업소득 대비 근로소득으로 요청했을 때 사업주 입장에서는요, 4대 보험료 때문에 꺼릴 수도 있습니다. 꺼릴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말만 잘한다면 근로소득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장 같은 경우 4대 보험 지출에 대해서는 또 비용 처리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월소득이 300만 원인 경우가 있다면요. 근로소득 300만 원은 112만 원 공제 후 70%만 적용하다 보니까 131만 6천 원밖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면 사업소득은 300만 원 인정하니까 당연히 근로소득이 더 훨씬 낮겠죠. 무려 차이가 매달 168만 4천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금액을 받더라도 근로소득으로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100% 받을 수 있는데 사업소득은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타인 명의로 소득을 수령하거나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소득을 받는 경우도 있겠죠. 과거에 뭐 봉제 공장이나 의류 가공 공장에서 미싱을 돌리는 분들이요. 매월 200만 원 받고 막 그렇습니다. 150만 원. 근데 소득 신고를 안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은 신고가 안 되니까 당연히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된다면은요, 소득세 신고를 안 한다면 소득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소득이 노출되지 않으면서 임금을 조금 덜 받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불법입니다.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불법으로 걸렸다. 그러면 기초연금을 토해내거나 아니면 세금 폭탄을 맞을 리스크는 있다는 점도 명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삭감 방지 대책이 되겠습니다. 일용 근로소득이라든가 공공 일자리 소득 아니면은 자활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니까 공공 일자리 소득 등을 강화시킨다면은요. 아무리 소득이 많더라도 물론 어폐가 있죠. 많이 주진 않겠지만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삭감 방지 대책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면 되겠습니다. 단독 가구 소득 인정액이 228만 원인데요. 부부 가구는 364만 8천 원, 두 배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혼하면 합쳐서 452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행 대비해서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연금액 이혼한다면 전액 다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혼하게 된다면 부부 감액 20%도 피할 수가 있으니까 일거양득이 아닐 수가 없겠죠. 사실 이것 때문에 이런 제도의 허점 때문에 위장 이혼하는 사례도 꽤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혼할 경우 각자 34만 3,510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부는 68만 원 이상을 받게 되죠. 감액하지도 않은 채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국민연금을 각자 50만 원씩 받는다면 100만 원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특별한 노력 없이 169만 원을 현재 가치로 평생 받을 수가 있으니까 노후생활비는 어느 정도 충당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위장 이혼했을 때 리스크는 감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위장 이혼한 거 연세 드신 분들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조사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기초연금 삭감 방지 대책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소득 발생을 개인이 아닌 법인에서 만들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콘스탄트 김 저의 NGP 플랜,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손자녀 법인을 만들어 놓고요. 법인에서 소득 창출을 만들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재산들을 다 가수금으로 넣는다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 배당, 투자 소득은요. 내 소득이 아니니까 당연히 소득 인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액을 다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령 법인에 가수금을 넣고서 자산 운영을 하게 된다면 운영 수익은 개인이 받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대상도 아니고요. 법인 차지이기 때문에 법인세라고 하는 2억 원 미만일 때 이하일 때 9.9%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그 법인세만 내니까 일거양득, 일거삼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요. 그 비용 처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투자도 하지만요. 가수금을 넣고 투자도 하지만 법인에서 활동하면서 소득이 발생됐을 때 법인 명의로 가령 컨설팅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컨설팅 수수료죠. 아니면 강의료 등 기타 소득, 사업 소득도 법인에 발생시킨다면은 정말로 건강보험료도 피할 수가 있고 기초연금도 받을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삭감 방지 대책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차명 계좌, 차명 부동산, 차명 주식을 활용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거기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수익에 대해서는 내게 아니니까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죠. 물론 이것은 불법입니다. 과세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아실 필요가 있지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소득이 아니라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재산에서 일단 공제를 해줍니다. 기본 재산에 공제를 해주고요. 금융재산이 있다면 2천만 원을 빼주고 부채도 빼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 총 재산에 대해서 4%를 인정으로 해서 그거를 12로 나눈다면 월 환산 소득 환산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그대로 100%또 인정을 하게 됩니다. 자, 밑에 고급 자동차 관련된 내용은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산 공제액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살거나 대도시에 산다면은요, 1억 3,500만 원은 또 빼줍니다. 그 다음에 중소도시라면 8,500만 원 빼주고, 그 다음에 기타 지방 뭐 시골이나 이런 데는 7,250만 원을 빼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핵심적으로 고려사항이 됩니다. 삭감 방지 대책이죠.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콘스탄트 김의 절세 비법 증여세 상속세 절세 자습서가 이북으로 8,500원에 판매 중이니까 한번 구매하셔갖고 수십억 수백억 그 이상의 절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삭감 방지 대책 6번째가 되겠습니다. 어떤 이는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주택연금이 부채이기 때문에 대출 원리금이 재산에서 공제가 되니까 그럴 경우 소득과 재산이 잡히지도 않고 기초연금액 전액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기초연금액에서 부채가 엄청나게 발생되니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정말로 이것은 맞는 말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조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거 얼마 된다고요? 그런데 주택연금 고금리 월복리 이자 폭탄을 맞게 된다면요, 기초연금액 몇 푼 더 받으려고 피같이 소중한 주택을 날려야만 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자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손해는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소탐 대신에 최악의 조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언을 받는다면 주택연금 가입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것은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치 고율의 이자를 무는 현금 서비스가 있습니다. 연 19% 물어야 되거든요. 현금 서비스로 돈을 받아갖고 적금 3%에 투자하는 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상관 태우는 아주 멍청하다고 제가 표현하는데요. 이러한 컨설팅을 해주는 사람 절대로 상정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기초연금 삭감 방지 대책 7번째가 되겠습니다. 재산을 증여하거나 매각을 처분하는 것이죠. 매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은 물론 당장 증여하고 매각한다고 해서 재산이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연소비 금액으로 공제가 된다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재산이 소멸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적 소비 금액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처분 및 증여를 했다. 그러면 바로 다 빼주는 것이 아니라 매달 일정 금액을 소득 인정액에서 차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에는 단독 가구는 매월 251만 3천 원, 부부 가구는 304만 9천 원을 매월 차감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1억 원을 자녀한테 증여하거나 아니면 자산 매각 후 세후 재산이 1억 원이다. 이랬을 때 단독 가구는 39.8개월 경과가 된다면 그 1억 원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기초연금액을 다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부부가구는 32.8개월이 경과된다면 증여재산 등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점은요, 이혼할 때도 굉장히 효과가 클 수도 있습니다. 각자 소비 금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혼을 부추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기초연금액 삭감 방지 대책으로 9번째가 되겠습니다. 자녀 채무를 대신 상환해 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채무액이 자녀가 10억 원이라면 채무 상환을 대신해 준다면 자산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증여세도 발생되지 않거든요. 물론 자녀가 소득과 재산이 없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 시에 자녀한테 돈을 주면 증여세 발생됩니다. 직접 상환해야 된다는 문제점도 있는데요. 그것은 뭐 주의 사항이니까 관계없습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도 대신 갚아줄 수도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초연금 삭감 방지 대책 10번째가 되겠습니다. 지방 거주를 하는 사람은 서울 등 대도시로 이주해서 이사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재산 공제액이 7,250만 원에서 1억 3,500만 원으로 거의 2배가량 껑충 뛰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사 소요 비용하고 물가 비용들을 고려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이 간병 상태에 빠지거나 지속적으로 자녀들한테 지원을 받거나 케어를 받으려면 자녀 집 근처로
옮길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그때 자녀는 좀 더 힘들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기초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은 기초연금액 삭감 방지 11번째 대책이 되겠습니다. 자녀 명의의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령 자녀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하게 된다면 재산을 얻게 되는 것이죠. 물론 무료 임차 소득은 반영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6억 원짜리 시가 표준액입니다. 시가가 아니거든요. 시가보다 떨어진 것이죠. 6억 원짜리 자녀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한다면 39만 원이 소득 인정액으로 잡힙니다. 20억 원이라면 130억 원이다 보니까 이거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녀 집에 그냥 살아도 된다는 것이죠.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및 배우자에 대해서 임차료에 상응하는 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이 무료 임차 소득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에 연 0.78%를 소득으로 인정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시가표준액 6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가 10억 원짜리 주택에 무료로 거주해도 한 푼도 소득 인정액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십억짜리 아파트에 살더라도 그다지 많이 소득 인정액이 포함되지 않으니까 이것을 적극 활용한다면 기초연금액을 전액 다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삭감 방지 대책 12번째가 되겠습니다. 자녀 명의의 전월세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이죠. 내가 임대주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보증금 내고 사는 것이 아니고요. 자녀가 임대주택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돈 주고 전세나 월세를 대신 구해주고요. 그 주인은 자녀죠. 나는 몸만 들어가서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녀 명의의 고가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삭감 방지 대책 13번째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상속재산을 받게 된다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노상속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 자신이 받지 않고 자녀들이 받게 한다면 효과적이죠. 물론 자신이 받아서 또다시 2차 상속세 부담도 생깁니다. 노노상속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녀한테, 손자녀한테 넘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상속 결격자라든가 상속포기, 협의 분할을 통해서 자기가 상속재산을 받지 않는다면 증여세, 상속세를 엄청나게 줄일 수도 있는 최고의 솔루션도 될 수가 있으니까 적극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대책도 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연기해서 받으면 혹시라도 삭감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연기했으니까 국민연금 안 받으니까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기초연금 삭감당하지 않으려고 연기연금을 한다. 그러면요. 반드시 삭감당하게 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상노령연금을 받게 된다면 200만 원인데 5년 연기한다면 당장 받지 않으니까 기초연금액을 삭감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삭감을 피하고자 연기연금을 신청하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연기하더라도 국민연금은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삭감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대책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또 조기에 수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이 적어지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게 된다면요. 만약에 정상 수령은 70만 원인데 5년 단기에 받는다면 49만 원이니까 당연히 기초연금에 삭감당하지 않겠죠. 물론 65세 이후에도 조기 노령연금으로 50만 원 미만을 받게 된다면 삭감당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은요. 조기 노령연금은 신청하게 된다면 60세에서 65세 정도가 되겠죠. 요즘은 뭐 더 왜냐하면 65세까지 그 출생 연도에 따라서 정상 노령연금을 받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조기 노령연금을 최초에 신청한다 하더라도 60세에서 65세라면은요. 기초연금 수급 연령이 65세 아닙니까? 그 이상이죠. 그러니까 65세 이전에 조기연금 수령 효과는 거의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기연금을 받게 된다면 최악의 상품을 그러니까 최고의 상품인 국민연금을 최악의 상품으로 선택해서 받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엄청난 연금 손실이 예상되니까 그까짓 삭감 약관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감수한다면 이것은 현명하지 못한 처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잘못된 대책이 있습니다. 재산을 모두 소진한다. 그래서 재산이 없으면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얼마 안 되는 기초연금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는 없겠죠. 소탄대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대책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재산을 잃는다 이거죠. 강도, 절도를 당하거나 투자해서 막대한 손실을 난다 또는 빠찡코나 도박이나 로또 복권을 엄청 산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대책이 되겠습니다. 왜 말도 안 되는지는 아시겠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거랑 비슷하지만요. 유사한데 의외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방법은 다르지만 노인들이요.
그다음에 중장년층들이 연금보험, 저축보험, 단기납정신보험, 각종 보장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나중에 해지를 하는 겁니다. 중도해지. 그랬을 때 재산적 손실을 본다는 거 아닙니까?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손실이 된다면은 당연히 기초연금액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진짜로 황당하기 짝이 없는 비현명한 짓이 되겠습니다. 어리석은 짓이죠. 그렇지만 혹시라도 이 어리석은 일을 했다. 그러면 당장 해지하지 않으면 더더욱 큰 재산적 손실이 발생되니까 반드시 해지해야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은 처음부터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대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지 않고 연금으로 받지 않고 퇴직 일시금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퇴직연금 일시금도 재산에 포함이 되니까 그걸 비교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연금을 받는다면은 공적연금을 받는다면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퇴직 일시금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 받을 수는 있겠으나 물론 이때는 이것은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연금을 받지 않아서 생기는 엄청난 연금 손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소탐대실입니다. 절대로 이런 짓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잘못된 대책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받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무원이 되지 않기로 하기는 한다든가 아니면 평생 직업을 갖지 않는다면 정말로 거지같이 삶을 산다면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을 권장하는 것은 아니죠. 기초연금액을 받을 수는 있지만 평생 거지꼴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상복지인 배급, 사육당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지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퓰리즘에 의해서 나중에 정책으로 65세 이상 전 노인들한테 기초연금액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너무나도 허무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요. 겨우 이러한 기초연금 삭감 때문에 양심을 팔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빚내서 생활한 사람은 따로 있고요. 빚 갚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정말로 기초연금 받게 된다면 청년들한테 면목이 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현행법이니까 어쩔 수 없이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삭감 방법 1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요. 기초연금액 정말로 문제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